예,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은 이 시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지내신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난 4일 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희들은 ICBM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사를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 긴장을 좀 조성을 했는데 미국 CNN 방송이 미 정부의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2주 안에 ICBM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 이런 논평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CNN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뭐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CNN에서는 이 발사 가능성 자체만 얘기한 거 3가지를 보도했더라고요. ICBM 발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참의 폴 셀바 합참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북한이 SLBM 잠수함의 활동이 좀 이상하다. 이 3가지 하면서 앞에 했는데 그럼 그 근거를 얘기한 거 보니까 미사일 또는 그 미사일 통제 장치에 있었던 레이더파를 이제 미국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레이더파를 그래서 그걸 추측으로 해서 지금 어쩐 이제 이 새로운 발사를 준비하고 있구나. 아마 발사를 하게 되면 그 발사 자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어떤 부품에서 부품을 설치하는 것을 조금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2주 안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다면 조금 이제 2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감안하면 불과 이제 한 달 내에 다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번 또 ICBM급이라면 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길래 또 다시 시험을 하는가? 북한 측에서도 이게 뭐 준비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만큼 이 탄도 미사일을 많이 갖추고 있다, 또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더 이제 뭐 그런 그 정보를 분석을 해봐야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뭐 반드시 2주 후에 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CNN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난 14일 6월 14일하고 7월 4일에는 그 2단 로켓으로 쐈거든요. 사실 이제 그 2단 로켓으로 대륙간 탄도탄 거리를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워낙 그 1단 로켓을 강력한 걸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2단 로켓으로도 한 8, 9천 뭐 이렇게 간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3단 로켓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3단 로켓을 위한 소형 엔진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한다면 이제 이 엔진을 한 번 쏘고 2번 폭발시켜서 이 추력을 올리는 그런 3단 로켓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동창리의 그 고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그 지난 2016년 2월 7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뭐 할 가능성. 그러나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테스트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탄도미사일 발사 위험을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아직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탄도미사일, 특히 ICBM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 자주 실험을 해야지 완벽한 그런 단계에 이를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아직 멀었다. 미국 측에서 그런 반응을 내놨는데 이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이 최근에 이제 상원 재인준 청문회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까지 탄도를 날릴 능력은 있지만 뭐 다른 뭐 재진입 기술이랄지 정확한 유도 기술이랄지 이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유도와 통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핵무기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미국 어디만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사거리가 지금 못 닿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 대륙 재진입할 때 이때 고해를 못 견딜 것이다. 그럼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국민들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할까봐 사실 아직 그 완성 단계는 물론 아니죠. 정확성이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제 이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뭐 할 수 있고 그거는 그 미국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싱크탱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드 로즌블룸이죠. 이 수석 연구위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기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군 철수가 바로 이제 중국에 그와 관련이 돼 있고 그 부분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거다. 이런 뭐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은 무책임한 말이죠. 그래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도 이제 지원을 끊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중국이 그렇게 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도 사실 국방비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북핵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이 낮습니다. 그 근저에는 미국이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어떤 그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 왜 미국이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미국이 크게 해가 안 될 땐 지켜주겠죠.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아까 이 ICBM을 개발을 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는 몇 번 시도가 됐습니다. 닉슨이 다 철수를 하려고 그랬죠. 카터 때는 아예 선거 공약으로 해서 철수를 거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그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3단계 계획을 미 의회가 주도해서 이 3단계에서 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3번 다 철수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지켜준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다가 해서 우리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국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가정하에 우리 스스로 지킬 능력을 구비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자,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미국이 이번에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이제 빠진 건데 이게 이제 9년째 지금 재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북한 측에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지정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테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국가가 이게 이 합법적인 이 어떤 물리력 그것이 아니고 몰래 하는 그런 것을 테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북한이 최근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 나왔을 때도 항상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시험 발사한다든지 핵실험 한다든지 그럼 도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발이라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발적 행위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지만 나중에 더욱더 큰 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테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테러는 사실 이제 조그만 어떤 어떤 괴롭힘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핵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핵 위협 또는 뭐 핵 군사 활동, 핵을 통한 뭐 극단적으로는 뭐 전 한반도 공산화 이걸 하는 거 이 테러 지원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전쟁까지도 대비해야 되는 더욱 심각한 상태죠. 그래요. 무기 역수출이랄지, 그러니까 테러 훈련을 자기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잠재적 테러 위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이제 저희들은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이제 아웅산 테러, 그다음에 이제 칼기 폭파 테러, 저희들이 이제 큰 규모의 북한이 자행했던 테러 만행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재지정하기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테러 지원국이 이제 재지정을 하더라도 과연 뭐 실효성이 있겠는가? 뭐 안보리 제재도 제대로 뭐 따르지 않는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온갖 제재를 다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뭐 끄떡없이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계속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 생각해 볼 게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김정일 시대의 테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시대는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테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아사히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뭐 19일 날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G20 회의를 할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해외 공간에 지정을 해서 이 북미 대화를 준비를 해라.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1973년도에 이제 월남과 같이 우리가 한국의 주도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은 제가 생각하기엔 핵무기의 사용 또는 핵무기의 위협을 통해서 전 한반도로 공산화하려고 합니다. 더 큰 목표를 갖게 됐다는 거죠. 김정일에 비해서. 따라서 테러를 뭐 자행할 필요가 없는 거 더욱 큰 한 방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핵이라는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리고 새 정부 처음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지난 17일 날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시자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회담 2개 회담을 동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나흘째인데 아직까지 북측에서 답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얼마나 많이 북한이 고민하고 있나. 저런 신호는 분명히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역제한 카드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교수님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일과 김정은의 이제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김정은은 전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도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 김정은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학부를 이제 특설반으로 진짜 이 사실 개인 가정고교사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주도해서 이런 핵 미사일 전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의 앞으로 이제 뭐 한반도 대남 전략 이런 것은 완전히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핵 개발로 인해서 자기는 그런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8개 국가, 그러니까 공인된 5개 국가와 비공인된 3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9개 국가 중에 하나고 이거는 미국하고 동등하자는 거죠. 따라서 자기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지 북한의 인식에 의하면 미국의 괴뢰인 한국하고는 대화할 계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의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측면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저는 사실은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할 가능성은 별로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거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도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대화 카드를 제안했는데 답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계속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투 트랙 국면은 이미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대북 문제를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셨고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쭉 생활하셨고 아마 이제 친교를 한 분들도 대개 그쪽으로 있었던 분일 겁니다, 아마. 그럼 사실 우리는 이제 항상 한쪽의 생각은 조금 편향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의 안위를 이제 보장하는 건데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남북 관계 실상이 뭐냐 도대체. 그다음 핵이 어느 정도 지금 위협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롭게 하나하나 그 방향을 정리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랜드 스트레치를 만든 다음에 이 남북 관계를 최종 상태는 이렇게 평화통일을 가는 거다. 그 중간에 이러이러한 중간 목표가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번의 기회가 상당히 남북 관계 현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큰 싶습니다. 그림의 큰 전략을 좀 세워달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